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네. 자, 이제 9월 하반기 공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면접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걱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왔다 갔다 왕복 교통비도 그렇고요. 숙박비에 지방의 취준생들에게는 면접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는 이처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면접비 부담에 대해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부 취업 골든타임에서는 또 취준생들이 하반기에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오늘은 어떤 기업이 소개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잡정보센터 수요일도 더 늦지 않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서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자,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공채 취준생들의 꿈을 이루어줄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하반기 전망과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은 오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의 따품남 파더텔에서 차재원 컨설턴트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취업 컨설팅의 사이다 같으신 분 차품녀 임송아 컨설턴트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이게 좀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따품남. 자동차. 쏘리? 따품 소리요? 저희가 따품남이라고 소개했는데 네네. 좀 따뜻하게 우리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남자라는 뜻에서 예, 따뜻함이라도 품어야죠. 잘 준비해서. 좀 그렇게 품어주시길 그렇죠. 바라는 잘 품도록 마음이었고요. 하겠습니다. 네. 또 송아 쌤은 어떤 의미였죠? 저 송아 쌤은 제가 딱 방금 생각을 했는데 차갑게 생겼지만 취준생들을 품어주는 여자.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에 드시면. 오늘 양쪽에 또 이렇게 두 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벌써부터 든든해지는 마음인데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요. 국내에서 신입 연봉이 독보적인 1위고요. 네. 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입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번 하반기 채용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자동차 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신입 공채 시장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전망이 채용 투여로 이어질지는 만무합니다. 언론지상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올 하반기에 대략 6천 명 정도 채용을 한다 이런 기사들은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신입 공채 투여의 6천 명이 절대 아닙니다. 생산 현장직도 있고요, 인턴 직무, 아니면 연구개발 직무, 다양한 경력 직무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게 6천 명인 거라서 우리가 이 숫자에 호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상 세 자릿수 초반, 즉 100명 단위의 채용들이 주로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 상시 채용의 기조에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내용을 통해서 이 채용 규모에 대한 얘기가 적합하게 얼마인지를 유추하는 것보단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부문으로서의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상시 채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조가 과연 언제쯤 시작될까? 즉 하반기를 지원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에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문계 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상시 채용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요. 이공계열 분들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공채 시즌에 맞는 공고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일단 전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아 쌤께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차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어떻게 되시죠? 다른 분들은? 현차하면 아무래도 연봉 좀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차에 입사하는 이유 그리고 현대차에 버티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연 단위로 200만 원씩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급 사원의 경우 지금 본인이 받았던 초봉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이제 현차인에게 연봉 꿀 같은 존재다라는 게 이제는 옛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프닝에
런닝에서의 그 자동차 쪽이 살아난다는 말에 찬물을 쫙 끼얹는 제대로 끼얹었네요. 네, 그래서 얼굴이 차갑게 생겼는데 실제 말도 차갑게 하는 이런 오프닝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여기에 좀 긍정적인 이제 좀 말하자면 따끈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시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상시 채용 쪽에 굉장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경영지원팀에서 이제 말하자면 재무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채용을 한 상태라서 이번 하반기 채용은 좀 노리시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 그리고 이번에는 하반기 채용에서 좀 핵심은 이따가도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 SW 직군, 그러니까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산업공학 관련 그런 컴퓨터 개발 쪽 직군, 그리고 약간의 R&D 쪽의 그런 공학 계열 친구들은 좀 말하자면은 매뉴팩처링 쪽보다는 R&D 쪽을 노려보시면 이번에 그쪽에서는 좀 TO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강하게 노려보시는 게 이번 현대차 공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하반기 채용 전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부터 알아보도록 하면 차 코치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일단은 지난 상반기 때부터 있어왔던 건데 이제 역사 에세이를 인적성 전형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적성적으로 이 지원자가 현대차 그룹 구성원에 적합한지를 보기 위한 시험인데 역사 문제 가지고 한 에세이를 자꾸 써야 되니까 이게 지금 과외 활동을 받고 뭐 인강을 결제하고 뭐 큰별쌤의 한국사 뭐 이런 걸 결제해서 듣고 또 그게 또 다른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라서 그걸 굳이 이 인적성 전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수년째 계속해왔던 이제 채용 설명회를 이번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친절해진 건가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고요. 확실히 어느 정도 해당 회사는 그동안 충분히 수많은 설명회 자료와 내용들을 통해 회사에 대한 채용의 의지 그리고 각 직무마다의 소개를 충분히 드렸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 채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꼭 시즌마다 열리는 그런 설명의 느낌보다는 상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뭐 힌트 전형을 비롯해서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기 때문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현대차 입사를 꿈꾸는 인문계열 분들의 경우라면 확실히 이제 판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송화 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저도 굉장히 말씀에 공감을 하고 여기에 비슷한 한 가지 더 행보를 보자면 사실 처음에 역사 에세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채용 박람회 같은 곳에서 뭐 이제 5분 PT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공대생 뭐 예를 들면 인문학과 친구들 중에서 뭐 공학적인 뭐 추가적 지식을 가진 인문학자들 뭐 이런 말하자면 공감각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티플레이어 인재를 뽑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런 거 필요 없고 직무나 잘해라 라는 식으로 많이 채용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SW 직군이 이제 따로 빠져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SW 직군에서도 원래는 전자 제어 그리고 지능형차 차량 IT의 그런 SW 직군에서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에서 보는 것 같이 코딩 시험을 치렀고요. 그다음에 개발 쪽 직무, 커넥티드 카라든지 서비스 개발이든지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개발 직무는 말하듯이 약간 PT 문제 같은 식의 문답형으로 이제 H맵 대신에 그런 시험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통합형으로 다 코딩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하자면 공대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건 모두 배제한 채로 직무적인 소양만 보겠다라는 식으로 정말 직무 역량만 보는 형태로 현대차가 공채 시스템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 상시 채용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현대차 하반기 공채에서 이거는 꼭 주목해야 된다. 이거를 좀 족집게처럼 콕콕 집어주셔야 될 텐데 먼저 송하 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개발과 SW 직군이 아닌 이상은 현대차의 큰 뜻을 품지는 않으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상반기 채용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과 다르게 공채에서 상시 채용과 공채를 같이 하는 직군, 그리고 상시 채용만 하는 직군, 공채만 하는 직군 이렇게 동그라미를 같이 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살펴보면 이번에도 하반기 채용에서 봤을 때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내 영업은 이번에도 조금 저조할, 그리고 구매 같은 직군은 이번에도 거의 뽑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리고 플랜트 같은 매뉴팩처링은 약간 명을 뽑을 것으로 예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요. R&D나 그리고 인문 계열 학생들이 진행할 공채 중에 커넥티드카 전략 쪽이 아닌 이상은 거의 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라서 네, 약간명이 아닌 이상 거의 채용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거의 이공계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 코치님이 조금 추가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웬만한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문이 막혔던 건 제가 하려는 얘기 상당수를 이미 멋지게 준비를 해주신지라 제가 뭘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오늘 준비를 임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저희의 컨텐츠의 방송이 이제 시청을 하시고 나서 회사 측의 어떤 채용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스 박람회 같은 걸 가셨을 때 아니 말이야 방송에서는 그렇다고 하던데 이거 채용 아예 안 하는 거 이거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삐딱하게 보시는 구직자분들도 극소수가 계십니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그게 아니고 하면서 채용은 합니다 식으로 말을 할 텐데요. 결국 어떤 제도를 비판하거나 이런 성격의 게임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의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티오가 많고 적음에 속상해하거나 우려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성화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전체적인 채용의 기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 현황의 어떤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제대로 된 인원을 확실하게 뽑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커넥티드카 전략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커넥티드카에 대한 개념들이 인문계 분들 중에 아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중에서도 올드루키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문의도 뭐 주시긴 하는데 그게 결코 좋은 방향만은 아닐 거거든요. 결국 커넥티드카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능력치를 언급하기보단 결국 본인의 과거 이력과 내용들을 토대로만 본인의 지원 이력이나 그 면접 전형에서의 답변으로만 점철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판이 굴러가는 거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흐름을 잡으셨다면 이제 각각의 지원의 상황에 맞게 공채 혹은 상시로의 지원을 좀 다른 기업체 지원하는 것과 달리 좀 구분지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채용 규모가 좀 크다거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직무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임성화 선생님께서 이공계 얘기를 잘 하셨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일부 인문계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상반기 지난 4월 말 5월 초에 진행됐던 이 힌트 전형을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성화 선생님께서 아까 해외 영업 쪽에서 뭐 채용이 일부 있겠다 하지만 그게 말이 일부지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뽑지 않는 겁니다. 구직자분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A 회사는 많이 뽑나요? 많이 뽑아요. 몇 명 뽑나요? 한 10회 자리 정도? 한 15명? 많이 뽑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되게 억울해하는 표정을 짓죠. 네. 아니,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많이 뽑는 거예요? 예, 많이 뽑는 겁니다. 이런 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 기준으로만 이 게임을 바라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상시 채용 전형에서 뭐 적으면 뭐 대여섯 명, 많아야 10명 이내에 그런 단자리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런 TO에 너무 집착하기보단 지원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본인의 절대적인 어떤 지원의 어떤 전략을 짜서 서류적으로나 면접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고요. 힌트 전형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거나 부스 설명 등에 갈 때도 H 전형 지원서도 힌트 전형 지원서도 좀 꼼꼼히 잘 기재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10월 말과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아 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좀 이게 말하자면 이번 공채가 막 꿀이 흐르는 뭐 공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신에 뭐 인문계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할 만한 다른 공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현대차 공채에만 이렇게 뭔가 풀이 주고 싶을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현대차 공채 기준으로 봤을 땐 사실 현대차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뭐 스펙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스펙을 많이 본다라는 뭐 어쨌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 대신에 인사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내뱉은 말을 기준으로 대신에 R&D, 플랜트 그리고 이런 SW 직군에 한해서는 조금 더 지원 자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스펙이 조금 좀 자신이 없다 하셔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뭐랄까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충분히 해보셔도 좋고요. 사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개발 시험이 아주 쉬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난이도가 낮아서 사실 평가가 어려워서 하반기는 그나마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공계생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실 텐데 한화 SNC 정도 수준이었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 이번에는 SNC보다 조금 어려워진 수준이라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말씀하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일단 지원하고 보자라는 것이 저의 팁이라면 팁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송아 쌤께서도 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스펙을 많이 본다 하더라는 소문이 있다. 이게 사실 대기업들은 이런 카더라가 생각보다 네. 더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오늘 두 쌤을 모신 만큼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들, 카더라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현대차그룹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스펙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먼저 스펙적인 부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이 낮아서 서류 전형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쌤들이 보시기에 현대차 채용 전형에서 스펙을 어느 정도 보는지 궁금한데 먼저 차 코치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예,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같은 그런 취업과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본인의 학생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이 학교도 가능하다, 요 정도 이력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지방의 그 지역 그 학교도 붙는다는 건 뭐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된다라고 보장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셔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제 학생 중에는 D대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D대학교를 나온 분인데 이 D대학교 우리나라 뭐 한 두세 개밖에 없겠죠, 그죠? 이 D대학교 나온 분인데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실기를 했죠. 왜냐면 이분이 학점이 3점대 한 중후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중후반 수준이면 되지 않은 인문계 학생이었거든요. 홍보 관련된 쪽으로 지원하셨는데 서류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류를 정말 자소서를 잘 쓴 거거든요. 이분은 자소서는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막 뭐라고 나무랄 게 없고 반박할 게 없을 정도로 본인의 가치관을 1번 문항부터 명확하게 적어주셨던 그 이력이 2년 전에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친구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강점을 살려서 이 친구의 가능성을 헤아려 주시고 평가를 받은 것이지 요 정도 스펙이 요 정도니까 돼 안 돼를 적어도 논의한다는 건 아님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두 탈 자신이 있으면 써라. 오늘 멘트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날이 서 있네요. 날이 서 있네요. 네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데.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송아 송아 쌤,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상한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진짜 보기도 하고 진짜 안 보기도 해요. 어허.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가 책임감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벌을 진짜 보는 기업인데요. 단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이 아니라 경력이 현대차 그러니까 협력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이 있으면 직접적인 직무 경력이 있으면 학벌이 안 좋아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력 지원해야 될 사람이 경력 정도의 급여 안 받고 굳이 신입으로 지원하겠다면 서류는 뽑아주겠음이라는 거죠. 결론은 스펙 본다는 얘기입니다. 스펙을 좀 본다.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뭐 소위 명문대가 아니고 취업이 잘 안 되는 대학교들이 있을 텐데 아까도 뭐 차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도 합격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조금 힘이 된다는 차원이랄까요? 이런 데서 이런 사례도 되더라 하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구체적인 사례도 그래서 있는데 지방 사립대 4년제인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업체인데요. 거기서 2년 근무했어요. 지금은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네. 썰이 있는 어쨌든 네. 굉장히 탄탄한 협력업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근무를 하셔서 경력이 있고 딱 그 직무에서 뽑아가지고 거기 이제 신입으로 지원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하셨죠. 그런 사례가 있고 아예 여기는 현대자동차는 아닌데 글로비스거든요. 이분은 2년제 졸업하신 분이에요. 네. 2년제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특수한 사례라서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글로비스에서 그때 중고 선박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중고 선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중고 선박에 대한 지식이 있기 위해서 중고 선박을 이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드려 아. 고치고 뭐 하면서 2년 동안 배를 타신 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과를 전공했고 그래서 붙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너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내 케이스 아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된다는. 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아니라 지방 TO.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은 TO를 해야 된다라는 대기업의 그런 의무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의무감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차코치님도 좀 소개해 주실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사례는 많으나 사실 인문계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번이 좋은 분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류만 놓고 본다면 작성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도 서류 통과들이 덜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괴감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애초에 서류에서 필터링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결국 결과적으로 면접 전까지 와서 이제 면접장에 있는 친구들의 면면을 보면 면접장 전체 인원 중에 뭐 한 10에서 20%는 지방 권역의 학교들 친구들이나 정말 본인의 능력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부류의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칼로 물을 자르듯이 학교 여기 밑에 아웃 뭐 이런 느낌이 있다기보다는 회사마다 서류 평가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채점 반응에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서류적인 면의 강점 혹은 각 전형별로의 특징을 잘 살려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최선인지라 그러니까 궁금하신 그 마음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절대적인 노력이 없이는 여기 서류를 뚫기가 쉽지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비껴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기준이 있거나 수학 공식처럼 설명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현대차그룹 계열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아닌 다른 계열사의 경우는 정말 이공계열 분들은 학교를 안 본다. 하지만 학점이나 프로젝트나 학교 활동 등의 내용들을 좀 주로 보고요. 우대 전공이 말이 이게 우대 전공인지 사실 전공 적합도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인데 전공자 못지않은 프로젝트라든가 해당 직무와 업무 분야에 대한 관여도가 있다면 통과가 되는 건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산업공학도 분들이 자동차 쪽 관련해서 업무를 얼마만큼 잘 처리할지에 대한 의무는 분명 회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적인 면에서 내가 약점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잘 메울 수 있는 활동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저학년분들이 계시다면 현대차나 현대차의 계열사 혹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종사를 희망하신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스펙이 중요하되 그래도 직무에 대한 적합성만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시즌 공채 때부터 자폐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스펙 중심으로 채용이 회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 시기면 지금까지 자폐어를 했던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그동안 아까 임송환 선생님께서도 짧게 말씀을 주셨지만 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열 강점을 가진 구성원 이런 쪽을 희망을 했다가 채용 전제에서는 굳이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일할 사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기조 아래 뭐 인문학적인 소양은 뭐 이제 입사 이후에 별도의 교육 등이나 내부적인 어떤 활동으로 좀 펼쳐 나가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활동들이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거를 무조건 뭐 자폐어를 안 하니까 갑자기 불친절해지고 스펙으로 자르겠다 이렇게 막 급하게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그리고 상시 채용이 열리네. 지금도 뭔가 뜨잖아. 뭐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좀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파트 안에서는 계속 인턴이나 뭐 단기 인턴이나 전환형이 아니지만 인턴이나 경력직, 계약직으로 계속 공고가 그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 계속 상시로 뜨고 있거든요. 정말 관심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지원을 하시는 노력을 해달라는 의지인 거지 갑자기 스펙으로 돌아가겠다. 이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일정 부분 스펙을 보는 회사죠. 네, 그랬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네, 송환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뭐 이두저도 아니고 야 공채에서 어차피 사람 많이 뽑을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자폐어를 뭐하니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확실히 30이 넘으니까 약간 아줌마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짧게 한마디만 약간 하자면 말씀하시는 스타일도 그쵸 변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오죠 약간. 야, 이게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요새 게. 깜짝 놀라요. 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도 기대해 못했는데 보겠습니다. 시집 못 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남들이 다 이제 공채가 없어졌네 현대차는 글렀구나 나는 어디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공채 때만 딱 하고 남는 시간에는 막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럴 때 남들이 상시 채용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이럴 때 후두룩 백 해가지고 슉 가는 거 뭐라고요? 후두룩 백 해서 슉 가는 거 네네. 아니 왜냐면요 처음에 SK가 그 이제 남들이 잘 안 하는 그 채용 뭐죠? 바이킹 챌린지. 바이킹 챌린지 아니고 그 몇 월에 하는 거 1, 2월에 하는 채용 뭐였죠? 그 갑자기 하는 거 수시 채용 수시 채용을 최초로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스펙의 지원자들이 들어갔었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시 채용도 이거를 미리 노리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사실 현대차 못 들어갈 스펙인데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공채 어떡하지 하시느니 상시 채용 빨리 준비하시는 게 해법이거든요. 머리를 잘 쓰는 게 빨리 회사 들어가는 지름길이니까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빨리 상시 채용 자소서 준비하는 게 해답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저희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또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좀 올드루키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또 이 올드루키들의 걱정은 나이가 아무래도 좀 걸리는 부분이 네. 있어서 현대차에도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카더라가 많아서 송하 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 저는 이제 올드루키의 시대가 왔다고 보는데 네. 지금 현대차 다니는 제 친구가 요새 어때? 라고 했더니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든 것 같은 매일이야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냥 그분이 힘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봉이 계속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직률이 정말로 엄청 많고 어.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인원 감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원을 조금 뽑겠다는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당 100을 너무나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당 100을 해줄 인재가 급한 거지 뭐 선후배 간의 조직 문화가 어떻고 이런 걸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나이는 조금 있더라도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인재 이런 부분들에 조금 수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뭐 올드루키들의 세대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차코치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세대가 왔죠. 올드루키 세대가 왔는데 이제 어느 기업이나 사실 뭐 30대가 넘는 뭐 32이나 셋 이 연령분들을 후배로 받는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일이 아닙니다. 뭐 회사의 사정 물론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데요. 그 단면만이 올드루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응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각 전형별의 노력들을 노아의 고아 없이 지원해 보시는 건 맞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문계 서양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인문계열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공채 모집을 할 때 뭐 어문 계열이라든지 특정 이런 과가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송하 쌤. 저는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한국외대 그분이에요. 어제부터 오늘이 힘든 매일이다. 그분이 이제 한국외대 일본어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언론사만 죽어라 공부하다가 언론사를 다 족족 떨어지니 일반 기업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이제 당연히 그분은 언론사를 준비하시니까 홍보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셨죠. 일본어는 현대차에서 도대체 어디 쓰려고 그래도 쓸 수가 없는 건데 찰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차 코치님? 뭐 공채로 뭐 성공 방정식을 알려드리고 싶다가도 일단 TO가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저희의 사례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당장에 적용되긴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제 학생의 사례의 경우도 한국 외대 학생분입니다. 그분은 전공이 이제 인도인 분인 건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상용차 부문에서 근무 중이신데 이분은 사실 인도 현지에서 그 현지 법인의 근무 이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인턴 전형을 그 당시에 인턴 전형을 통해서 해외 법인의 그 글로벌 인재로서 다녀오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진행을 했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과 전형에 맞게 본인이 현실적으로 공채에 지원하기엔 무리가 있고 벽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에게 최적의 전형을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러한 저희 앞에서 소개드린 저희 두 학생분들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인문계 분들은 너무 이 상황을 낙담하시기보단 나에게 맞는 최선의 전형에 맞게 지원을 해보시고 뭐 현대자동차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본인 위주로만 이 모든 게임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게임이 어려운 겁니다. 본인이 그냥 어학이 한 5픽으로 기준을 한 IH 정도, 토익 한 900 정도라 내가 글로벌한 느낌이 있는데 왜 내가 해외 영업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 넌센스인 겁니다. 일단 그쪽으로 채용 자체가 안 하고 있는데 또 식품업이라든가 일부 유통업에서는 또 가능하지만 그쪽은 또 내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진 않고 이왕이면 좀 멋들어지고 제조업의 좀 굴지의 그런 산업에서 반도체를 해외에 납품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으로만 접근을 하려니까 이 게임이 지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금만 분야와 전형, 지원 등 각각의 요소마다의 다양한 기준들을 좀 확립하시면서 나에게 최선의 지원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카더라 중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 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만 언급하면 붙고 어디까지 언급하면 탈락한다 이런 카더라가 좀 있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송아 쌤에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회사와의 인연을 강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랜저 타면 붙고 BMW 타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네. 인연이 있어서 붙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의 지원 동기는 우리는 인연이었다. 그런 게 아니라 직무 위주로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직무 위주로 내가 이 직무에서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예를 들면 이 부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걸 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역량을 이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 회사와 나와 인연이다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이번에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현대차는 글로벌 넘버 1. 이런 가뜩이나 회사 사정 안 좋은데 찬물 끼얹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정말 기여를 해서 어떻게든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지 이런 현대차가 좋아하는 이봐 해봤어 정신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군대 정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 버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버텨서 어떤 성과가 났다. 실제 직무적으로, 전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첨가된 군인 정신이 많이 자소서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네, 네네. 정말 꿀팁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차 코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임성환 선생님께서 이제 인연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승철 씨 노래 가사 인연처럼 뭐 이렇게 뭐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느낌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네. 사람 관계에서 인연이란 게 뭐겠습니까? 서로가 상호간에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여기에 적합하게 나에게 뭔가 혜택이 되고 상호간에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날과 달리 이렇게 예쁜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이 넥타이도 사실 저의 좋은 인연 끝에 나온 결실인 겁니다. 뭔가를 바라거나 대처한 게 아니겠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기업체에서 근무한다는 게 뭔가 좋아 보이고 대단한 거를 취하겠다는 느낌으로써 좋아 보여서 지원했다는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사람이 신뢰를 가고 인연을 강조하고 싶다면 그 지원자가 어떤 아이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줘야 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어떻고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대주고 입사 후에 내가 그 직무에서 일하면 어떻게 너네한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 각각의 문항마다 요소마다 드러나줘야 되는 그런 신뢰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글이 나와야 되는데 임성환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뭐 아버지는 그랜저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얘기를 나열하면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신뢰감 있는 인재의 모습으로서의 자소서 작성이 요구되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직무도 기본이고 나의 가치관 확립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면까지 골고루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신뢰를 보여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소서 지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현대차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을 지금의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차 코치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원래 준비한 게 있지만 제가 또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현대자동차 채용팀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언론지상에 배포하셨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안타깝다. 예, 바로 이게 이 회사가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기조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수년 전부터 바로 이런 면만큼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경계하고 있는 면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인재상에 나를 그대로 맞추면 안 됩니다. 기업을 의인화해서 그 인재상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열정과 도전이 있는 것과 나도 열정과 도전 넘치는데 우리 닮았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회사의 사업과 방향의 열정을 다지려면 구성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담당하는 일과 목표를 정확하게 다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인재성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만 하지 않는 좀 회사 전형에 입각한 대비와 전략들이 요구되는 현대차의 하반기 채용이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송아 쌤도 좀 시원하게 신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리 끈기, 열정 조직, 충성, 회식, 복종. 이것이 현대차의 조직 문화다. 유일한 조직 문화, 군대 조직 문화.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현대차의 면접 전형을 보면 현대차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들은 너무 답답해서 면접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센스 있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상황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를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였으면 그 결과는 어떠했다를 일목요연하게 자소서에 좀 정리하세요. 그렇게 실제로 자소서에도 쓰시고 면접에서도 하시고 현대차를 준비하실 거면 현대차적인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의 지원 동의는 저의 자기소개는 저의 장단점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가지고는 100번 준비하셔봐야 똑 떨어진다. 현대차는 다른 데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차를 꼭 가시고 싶으면 현대차 스타일로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하셔야 합격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임송아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커피 선배님. 한 잔해.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새로운 얼굴인데요.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A바이오입니다.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 도소매 기업으로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급여 지급, 외환 송금, 전표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가능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천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상원입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 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전자제품 부품 구매 및 업체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500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확인하여 이력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 위원장 안방대감이십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진원쌤, 이제 저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9월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고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준비도 좀 잘 돕고 있고 네. 또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좀 해봤는데 네. 이제 9월 달은 확실히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석도 같이 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해서 취업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일단은 뭐 책을 좀 많이 읽고 또 평소에 잘 못 갔던 곳들을 주말에 좀 하면서 이게 쉼이 없이 계속 달려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좀 그렇죠. 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세미 씨, 이게 지금 진원 쌤이 너무 달려가기만 하면 힘들다고 하셨는데 좀 세미 캐스터가 추천할 때 좀 쉬어갈 때는 이런 걸 하면은 좀 힐링도 많이 되고 먹는 거 빼고 먹는 거 빼고 다른 걸로 하면 좀 이런 거 하면 그렇게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저는 영화를 보거나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좀 글귀들에서 힐링을 받는 그런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혹시 읽었던 책은 어떤 거죠? 영화를 물어봐 주시고. 제가 잘못했네요. 혹시 최근에 본 영화는 어떤 건가요? 최근에는 제가 판타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신과 함께를 봤는데 인과연. 네. 아시네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영화 같은 걸 보면서 하는 게 힐링이 잘 되지 않나. 책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준비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취준생들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취준생들에게는 면접을 보는 게 상당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을 보려면 교통비라든지 숙박비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부담이 되냐는 질문에 한 73.7%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면서 취준의 입장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언론인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뭐 자주 들어가 보곤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면접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어떤 글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공감도 하고 많이 부담감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상반기 면접을 치른 취준생들은 면접 한 번에 평균 18만 5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복장의 경우는 한 번 사거나 빌려서 계속 입는다는 가정하에 제외를 해도 평균 74,000원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면접 복장 구입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5만 원,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는 2만 1,000원이 더 쓰였다고 합니다. 이외로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해주신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요.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면접을 포기한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최악의 채용 시장에 얼어붙은 고용 한파에서 어렵게 잡은 면접 기회를 포기하는 취준생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감히 예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면접비에 대한 취준생들의 부담감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없을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취준생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기업을 5개 지원했다 그러면 너무 적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네. 만약 하나 지원했을 때 이렇게 10만 원 이상이 들면 5개만 해도 벌써 50만 원이잖아요. 안건을 봐도 40% 이상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현실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득이 없는 취준생들이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같이 내야 되면서 부담이 확실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면접을 포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상황이 있어요.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면접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결과적으로 기업과 내가 서로의 니즈를 채우기 위한 면접을 보는 건데 돈이 많은 쪽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 모든 기업들에 다 뭐 조사를 해보면서 면접비 주나 안 주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좀 현황이 어떤 편인가요? 네, 현황을 좀 조사한 바 알려드리면 일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각각 59.4% 그리고 56.8%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이미 면접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저는 이제 사실 성이 안 차는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0.8% 정도만 면접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사실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죠. 근데 면접비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으로만 보기에는 저도 인사팀에서 있어 봤지만 면접비는 비용 이외에 사실 이제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면접을 보는 학생이 나중에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에 대한 그런 이미지 제고 차원, 그다음에 이제 뭐 구직자 확보, 좋은 유능한 구직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외에 이것이 어떤 편익이 있는지까지 같이 조사를 해보는 것이 꼭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접비 금액 선에 대해서 취준생들이랑 기업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면접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저는 한 사실 50만 원 정도 이렇게 50만 사실 원이요?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소박하더라고요. 그래서 1위가 면접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금액이 1위가 5만 원. 5만 원. 2위가 3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을 따져보면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1위에는 못 미치나 뭐 비등하게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불만이 있는 부분은 이 급여를 죄송합니다. 이 면접비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급 외에 물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많긴 해요. 92.2% 정도가 되는데 현금과 물품 둘 다 지급하는 기업이 2% 정도, 또 물품을 지급하는 기업 또한 1.8%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좀 깨는 부분이 있죠. 네. 뭐 가끔 뭐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홍삼 축제 가서 뭐 진행비를 받는 대신에 홍삼을 홍삼을 받아서 그럼 되게 당황스러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면접 보러 갔는데 뭐 그 회사의 제품을 준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물품 지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품을 좋은 거 주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USB 한 4기가 정도. 네. 근데 합격했으면 쓰겠죠, 그것도. 네. 근데 불합격했으면 바로 뜯어버리고 싶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아니면은 펜에 이제 이름 새겨져 있고 이런 거를 주면은 사실은 저도 뭐 인사팀에 있어 봤지만 그런 것이 사실 대량 구매하게 되면은 단가가 되게 낮아져요. 사실은 몇천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5만 원, 3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단가가 싼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저희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좀 깨는 거죠. 네. 아까 뭐 오성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뭐 많은 금액, 뭐 몇십만 원을 그쵸, 바라는 게 5만 원, 아니라 3만 뭐 원 정도. 5만 원, 네. 3만 원 바라는데 이렇게 뭐 몇천 원짜리 준다고 하니까 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되었건 취준생들의 면접비 지급에 관해서는 권리가 좀 확실히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 같은 것들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다뤄봤지만 이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사실은 근로가 확정된 다음에 많이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상시 근로자를 일정 규모 이상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면접 시험 응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발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위 이제 취준생 보호법이라고 소위 불리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발의가 돼서 소위 확정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기업 측에서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하나 더 있으면 이게 그 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 불합격자에게 통보가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7일 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라는 것도 같이 이제 발의에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면접비 문제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뭐 불합격자한테 통보를 그렇죠. 하는 일,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이게 딱 통보가 오면은 빨리 마음 정리하고 다음 기업을 준비할 텐데 막 주변에 물어물어서 너는 네. 합격했니? 맞습니다. 나는 뭐 전화가 안 왔다. 이런 또 마음 고생이 엄청 심한데 또 좀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기업들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서 취업 그쵸. 준비생과 기업들이 좀 어떤 네. 온도차를 보이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역대학 취준생들은 사실 되게 많이 반기죠. 저도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취업준비 학생이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자취하면서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서울에 스터디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비용이 상당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한 50만 원 가까이 왕복하게 되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면접 보는 거 외에도 숙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항입니다. 조금 씁쓸한 것은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한 300명 정도 넘는 대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63.6%가 좀 부정적이다, 좀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을 좀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면접비 같은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취준생들의 많이 지원하다 보면 그만큼 또 면접비를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러다 네. 보면 채용 인원이 줄어서 결론적으로는 취준생들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왜 이거를 의무화하면 안 되냐에 대한 근거로 면접비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구직자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중소기업들은 조금 저희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것도 의무화를 할 것도 대기업과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좀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경기도에서 지금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일 거예요. 대표 A 씨의 의견을 들어보면 청년 구직자의 그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히 주고 싶다. 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금 인력 채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잘 나가는 상황도 아니고 기존 인원이 퇴사함에 따라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서 이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확실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전했고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등을 이유로 가볍게 면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면접비 의무화를 되게 되면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좀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달라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 기업들 간에도 면접비를 주는 지금 현황이랄까요? 그쵸. 그런 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대기업들은 좀 그래도 잘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럼 지금 현재 거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이 중소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되게 버스를 좀 오래 타고 들어가야 된다든지 교통수단이 되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안 주게 되면 그쪽에서 사실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숙박하고 택시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20%, 한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A 씨의 입장을 저희가 봤듯이 중소기업한테도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면접비가 학생들이 아까 전에 요구하는 수준이 사실 10만 원, 20만 원 아니잖아요. 네.
한 3만 원 정도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급여의 한 뭐 5%, 1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중소기업들도 힘들겠지만 중소기업에 보러 오는 그 구직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원 쌤의 총평을 좀 들어보기 전에 네. 이 면접비 의무화가 실제로 좀 법안이 발의가 되고 이게 좀 가능할지 이게 그렇죠. 통과가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도 없었던 취업의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입장을 좀 듣고 주요 기업들의 입장을 듣고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떠세요? 좀 보시기 합리적이지 않나요? 네. 당연히 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어쨌든 힘의 균형이 취준생들이 낮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법적인 사항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율을 한다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좀 의견을 총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네, 일단은 제가 딱 나눠드리면 일단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럼 안 좋은 회사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좀 정리하면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는지 안 주는지, 안 주는 경우에는 왜 안 주냐, 진짜 인건비가 아까워서 안 주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인식을 잘 못해요. 아, 면접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 또한 지금 좀 각인을 시켜서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면접을 보러 가는 구직자에게는 면접비 3만 원이라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소기업은 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선별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좀 지원책을 보강을 해서 정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인식의 전환에부터 그렇죠. 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또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